저는 올해 68입니다. 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나서 맞벌이인 아들 집에 가끔 도와주려고 하면 며느리가 늘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집안일은 제가 다 할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한번 놀러 가겠다고 하면 며느리는 꼭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오늘은 제가 야근이라 집에 없어요. 아들 녀석한테 물어봐도 며느리가 부끄러워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저도 며느리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내가 허리를 삐끗했대요. 일주일 정도 집안일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죠. 내가 가서 청소 좀 도와줄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서 청소 좀 해주시면 며느리가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한테는 제가 말 안 했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알겠어. 맛있는 반찬도 해가지고 갈게. 아들은 여분 열쇠를 제 집 우편함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잡채, 동그랑땡까지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죠. 그리고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지만 토요일에도 가끔 출근한다고 들었어요. 아들은 출장 가 있었고요. 저는 오전 10시쯤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신축은 아니지만 깨끗한 곳이었죠. 전세로 들어간 곳이라고 했어요. 보증금이 2억이라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정말 놀라겠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출근한 것 같았어요.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반찬 봉지를 부엌 식탁에 올려놨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현관 옆 수납장에 있더군요. 청소기를 꺼내 들고 거실로 나오려는 순간 딸깍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죠.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요, 오빠. 오빠라고요. 게다가 아들이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숨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68배 나이에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죠. 겨우 몸을 숨긴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발 벗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신발장에 제 신발이 있다는 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구나.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소파에 앉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신발을 못 본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냥 아들 신발인 줄 알았을 수도 있죠. 침대 밑은 좁았습니다. 먼지도 좀 있었고요. 숨을 쉬기가 답답했어요. 무릎은 바닥에 눌려서 아팠습니다. 잠깐만 있다가 나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금방 나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남편이 출장 또 간대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제주도 갈 수 있겠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일 거예요.
그냥 친한 오빠 같은 사이겠죠.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 편안했어요. 너무 친밀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침대 밑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먼지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재채기를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소리를 내도 들킬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과 안방 사이 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다 들렸죠.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일 거예요. 그냥 친한 선배 같은 사이겠죠. 며느리가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이랑은 어때?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그래요. 매일 똑같죠.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상했어요. 회사 동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무릎이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68살 나이에 이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죠. 허리도 뻐근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들킬 테니까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 저 목말라요. 물 좀 가져다 줄래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부엌으로 가는 소리였어요. 정수기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안방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죠? 침대 밑에 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며느리의 발이 안방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가방 거실에 뒀네. 며느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남자가 물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결혼한 게 실수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부터 오빠를 선택할 걸 그랬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무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이혼은 생각 안 해? 저는 침대 밑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생각은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재산 분할 받고 나서 할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 냉정했습니다. 마치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불빛이 새어나갈까봐 몸으로 가렸죠. 녹음 앱을 찾았어요. 평소에는 자주 쓰지 않는 기능이었습니다. 손자 목소리를 녹음해둘 때 가끔 쓰는 정도였죠. 아, 손자라니. 며느리는 아이도 가질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앞쪽으로 밀었어요. 조금이라도 소리가 잘 들리게 하려고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손주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오빠 아이도 아닌데 누구 아이를 낳아요. 저는 침대 밑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울면 안 돼요. 소리 나면 들켜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시어머니는 괜찮은 분 아니야?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요. 착하긴 한데 너무 간섭하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간섭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죠.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바닥에 닿은 부분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죠.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본 모습이 다 거짓이었던 거죠. 착하고 순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잘 챙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가면이었어요. 저 냉정한 목소리가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침대 밑은 점점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도 부족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요.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7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혼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준비를 한다는 걸까요? 저는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일단 남편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은 다 파악해뒀어요. 얼마나 돼? 적금이 5천만 원 정도요. 회사 다니면서 꼬박꼬박 모았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돈을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지요. 회식도 안 가고 점심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아껴왔죠. 남자가 감탄했습니다. 5천만 원이나? 꽤 모았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에요. 반은 제 거죠. 1억이면 꽤 되는데? 거기다 남편이 퇴직금도 좀 쌓였을 거예요. 한 3천만 원? 저는 침대 밑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며느리는 우리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본 거였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카페 차리자. 전에 말했던 거. 좋죠? 저도 그 생각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홍대 쪽에 괜찮은 자리 받았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이래요. 적당하네. 인테리어 비용은 4천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돈으로 카페를 차리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놓칠 것 같았어요. 꽉 붙잡았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는 뭐라고 할 건데? 며느리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성격 차이라고 하면 되죠.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이 순순히 동의할까? 동의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소송하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 태연했습니다. 마치 물건 사고 파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소송하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그래도 어차피 받을 건 받을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 확실하니까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했는데요. 프로포즈할 때 반지 사려고 알바까지 했었어요. 결혼식도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죠. 신혼여행도 며느리가 가고 싶어 하던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오빠,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이혼하고 나면 시어머니가 아들 편들 것 같아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친아들인데. 그래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어때? 어차피 이혼하고 나면 안 볼 사람들인데.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참았죠. 눈물이 턱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침대 밑 먼지와 섞였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남편은 눈치 못 채?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전혀요. 워낙 순진해서요. 순진하긴, 착하긴 한 것 같던데.
너무 착해요. 그게 문제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오빠처럼 남자답지도 않고요. 저는 또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착한 게 잘못입니까? 순한 게 문제입니까? 남자가 말했습니다. 뭐, 어쨌든 조금만 더 참아. 카페 오픈하면 우리 매일 볼 수 있잖아. 그러게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 근데 제주도는 언제 갈 거예요? 이번 주말. 남편 출장 간다며? 금요일 오후에 출발한대요. 일요일 저녁에 온다고 했고요. 그럼 우리 금요일 밤 비행기 타자. 토요일 하루 놀고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면 되겠네. 며느리가 기뻐했습니다. 좋아요. 호텔은 오빠가 예약할 거죠? 당연하지. 오션뷰로 잡을게. 저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거예요. 무릎은 이제 감각이 없었습니다. 허리도 너무 아팠어요. 목도 뻐근했죠. 하지만 계속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주도 가서 사진 많이 찍어요. 우리 둘이. 그래. 근데 남편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안 들켜요. 제 휴대폰은 남편이 비밀번호도 몰라요. 며느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꼭 아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벌써 15분이 지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직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들을 작정이었죠. 우리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녹음 시간이 20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카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메뉴는 뭘 팔 거야?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커피는 기본이고요. 브런치 메뉴도 몇 개 넣으려고요. 직원은 뽑을 거야? 처음엔 우리 둘이서 해보다가 장사가 잘 되면 알바생 한 명 쓰면 될 것 같아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 따야겠네. 오빠는 홀 관리만 해도 돼요. 커피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이미 다 계획해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어요. 그 돈으로 우리 카페 차리자.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 명의 적금이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반이 1억. 퇴직금이 3천. 다 합치면 1억 8천 정도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충분하죠. 보증금 5천에 인테리어 4천. 기계 설비에 2천. 그래도 7천은 남아요. 운영 자금으로 쓰면 되겠다. 저는 침대 밑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10년 넘게 모은 돈이에요. 결혼 자금으로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었죠. 며느리는 그 돈을 이렇게 쉽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도 들지 않아? 그건 남편이 내야죠. 제가 왜 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재산 분할받으면 남편한테 돌아갈 돈도 얼마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 그거 있잖아요. 뭔데? 약 타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약이라니요. 무슨 약을 말하는 걸까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수면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면제라고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면제는 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조금씩 타서요.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잘 안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더 기울였어요. 뭐 하려고? 며느리가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너무 건강하면 곤란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남자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어요.
보험금도 못하잖아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금이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아요. 조금씩만 타면 몰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 태연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아들이 한 말이요. 엄마, 요즘 이상하게 피곤하고 졸려요. 병원은 갔어? 갔는데 별 이상 없대요. 과로인가 봐요. 그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3억이에요. 그것만 받아도 카페는 문제 없어요. 3억? 남자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가입했대요. 시어머니가 권유했다나 뭐라나. 저는 기억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권했었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이혼하면 어차피 1억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근데 보험금까지 받으면 4억이 넘잖아요.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조금씩 타면요. 며느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범죄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벌써 2달째 타고 있어요. 남편은 전혀 눈치 못 채요. 얼마나 타는데? 반 알씩이요. 커피에 타면 맛도 안 나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 나중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나. 괜찮아요. 저 조심성 많잖아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어요. 어차피 몇 달만 더 하면 돼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나오면 그때 병원 다니게 하고요. 그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프게 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 하는데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아이는 무슨 아이를 낳아요. 너무 티 내지는 마. 안 내요. 적당히 맞춰주고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무릎은 이제 완전히 저려 있었습니다. 허리도 너무 아팠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배고픈데 밥 먹으러 나갈까?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뭐 먹을래요? 파스타? 좋죠. 두 사람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드디어 나가는구나.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가방 챙겨야겠다. 발소리가 안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며느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 소리마저 들릴까봐 두려웠죠.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이 침대 옆에 멈춰 섰어요.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발견되면 어쩌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며느리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죠. 가방이 여기 있었네. 혼잣말을 하더니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빠 갈까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가자. 두 사람이 현관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신발 신는 소리도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어요. 저는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뭔가 깜빡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침대 밑에서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5분이 지났을 때도 나가지 않았어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무릎은 완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드디어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68살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릎을 펴려고 했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저린 것을 넘어서 통증이 느껴졌죠. 저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몸을 빼냈습니다.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팠지만 소리는 참았습니다.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감각이 천천히 돌아왔어요. 따끔거렸죠. 허리를 펴려니 뻐근했습니다. 목도 돌리기 힘들었어요. 저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더군요.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총 45분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잘 저장되어 있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까 두 사람이 앉았던 소파를 봤죠.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까 제가 가져온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요.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만든 반찬인데요. 저는 그 반찬을 다시 봉지에 담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으로 갔죠. 제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신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겨우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저는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층에 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작은 카페가 하나 보이더군요.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지만 마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죠. 남편 명의 적금이 5천만 원쯤 있고요. 저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다시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파일을 백업해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도 메시지로 보냈어요. 아직 듣지는 말고 저장만 해두라고 했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 아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들아, 네 엄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오지 말고 엄마한테 와.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저 잠시 출장 중인데. 아프지 않아. 출장 중이어도 지금 당장 와야 돼. 지금 당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어디 계세요? 저는 카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아들 집 근처라고 했어요. 지금 지방이라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머리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요.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2시간이 지났고 마침내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엄마. 아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죠. 일단 이거부터 들어봐.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봤어요. 이게 뭔데요? 들어보면 알아. 저는 이어폰을 아들한테 건넸습니다. 아들이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아들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죠. 그러다 점점 굳어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듣게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며느리와 남자의 대화가요. 수면제요. 남편한테 조금씩 타서요. 그 부분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저는 아들을 다시 앉혔습니다. 조용히 해. 끝까지 들어야 돼. 아들은 다시 앉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아들이 이어폰을 뺐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정말 제 아내 목소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집에 갔어. 청소해 주려고. 엄마가요? 너희한테 깜짝 선물 주려고 했지. 반찬도 해가지고 갔어.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남자랑 들어왔어. 나는 침대 밑에 숨었고, 침대 밑에요? 아들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45분 동안 거기 있었어. 전부 다 녹음했어. 저는 무릎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욱신거렸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민지가 그럴 리가. 아들아.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민지가 너한테 약을 타고 있어. 수면제. 2달째라고 했어.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피곤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가봐야 돼. 지금 당장.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경찰이요? 당연하지. 이건 범죄야. 손이 떨렸지만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12 어디세요? 저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약을 타고 있어요. 약이요? 어떤 약 말씀이신가요? 수면제요. 보험금 때문에요. 저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정하세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는 카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녹음 파일이 있어요. 45분짜리요.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아들아. 저는 아들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앞에 경찰차가 섰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신 녹음 파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이어폰을 꽂고 듣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다른 경찰관도 함께 들었어요.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이 파일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아들을 봤어요. 혈액 검사 받으셔야 해요. 수면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계신 곳 아세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마 밖에 있을 거예요. 남자랑 나갔어요. 집 주소 알려주세요. 수색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어요. 아들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일단 집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증거 인멸될 수 있으니까요. 경찰관이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들이 일어났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은 병원부터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어요. 경찰관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죠. 저는 아들을 부축했어요. 함께 카페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간호사가 아들을 데려갔어요. 혈액 검사를 하러요. 저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저예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얼굴이 심각했어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상당량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당장 입원하셔서 해독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그랬던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제가 오늘 청소하러 가지 않았다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입원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아들을 지켰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수색을 완료했습니다. 뭘 찾았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침실 서랍 깊숙이 수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증서들도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보험금이 총 3억 원입니다. 수익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요? 지금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그 남자는요?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도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 정말 바보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매일 아침 민지가 타준 커피를 마셨어요. 그게 저한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거였네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착한 게 잘못이 아니야. 아들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왜 저한테 이랬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저는 아들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며느님과 남자친구를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상습적인 불륜과 보험금 사기 미수, 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녹음 파일과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수면제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5년 이상은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아들한테 알려줬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당연한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들이 퇴원했어요. 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유리한 상황이었죠. 며느리 측에서 위자료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재산 분할도 아들한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전세 보증금도 아들이 다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2개월 후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어요. 아들은 새 집을 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죠. 저는 아들을 도와 이사를 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살면 돼.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있었어요.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아들도 함께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사가 7년을 구형했어요.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끝났네요. 응,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회사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죠. 저는 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꾼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커피를 타주는 꿈이래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그날이 생각나요. 침대 밑에 숨어있던 그 45분이요. 무릎이 아팠던 것, 숨이 막혔던 것, 두려웠던 것.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면제요. 남편한테 조금씩 타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만약 제가 그날 청소하러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는 계속 아들한테 약을 탔겠죠. 아들은 점점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저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웃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유도 받았대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며느리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아직 4년이 남았어요. 남자친구도 5년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며느리가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우연히 청소하러 갔기 때문에요. 만약 그날 그 집에 가지 않았다면 아들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침대 밑에 먼지 냄새, 떨리는 손, 녹음 버튼,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요. 지금도 가끔 식은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을 지켜냈으니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지금 아들은 제 옆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느리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냥 잊으려고 합니다. 아들도 그러고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과거에 묶여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밥은 먹었어? 네, 엄마. 잘 먹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밝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돼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